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중상자 24명을 포함해 55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공장 안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 14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 여러 채를 뒤덮을 만큼 짙게 피어오릅니다.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녹아내린 벽 안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립니다. 2층에서 계속 사람들이 아우성을 청어 있었고 창문 쪽으로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직원들이 바깥쪽으로 계속 그 도움을 요청하고.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시 17분쯤. 오늘 이 공장에 출근한 인원은 모두 170명으로 파악됐는데 화재 당시 대부분 점심을 먹고 휴식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중상자 24명 등 모두 55명이 다쳤는데 현재 14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 상태입니다. 점심시간 중이라 아마 휴게소 쪽에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수색을 해봐야. 3층 규모 철골 쪽 공장 건물은 두 동 중 불이 난 한 동이 위층부터 붕괴됐고 건물을 연결하던 통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100여 킬로그램이 공장 외부에 있었는데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면서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한 지 36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 지금까지 장비 130대와 소방인력 280명을 투입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자, 그럼 바로 대전 화재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혜현 기자, 조금 전까지 14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걸로 전해지는데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화재 발생 7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 가까스로 큰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까지 완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신 물을 뿌려대던 소방 헬기도 날이 저물면서 철수했고 건물 주변에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모두 170명의 근로자가 이곳 공장에 있었는데 삽시간에 번진 불로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현재 14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붕괴된 건물 휴게실에 함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공장 관계자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었는데 1시 15분쯤 공장 내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고 말했는데요. 실종자 14명 중 일부 근로자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갑자기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도 이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했는데 일단 이 주위로 파악이 되고 있어 실종자들이 공장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이미 상당 부분 붕괴했고 추가 붕괴 위험이 높아 불이 꺼져도 보강을 한 다음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진화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진화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 내부에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나트륨이 상당량 보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17분쯤 시작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는 7시간이 가까운 지금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못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가로막은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공장에 보관돼 있던 나트륨이었습니다. 자동차 엔진 밸브 생산에 쓰이는 금속 재료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나트륨 50kg과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 51kg 등 총 101kg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가연성 금속인 나트륨은 물과 접촉할 경우 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나트륨 200kg 정도면 건물 한 층을 날릴 정도의 위력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통은 물로 불을 끄는데 물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나트륨에 닿으면 이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되면서 순식간에 또 화염과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 대신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을 사용해야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은 모래를 덮어 끄지만 이런 대형 화재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겁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지 1시간 50분이 지난 오후 3시 6분쯤 나트륨을 안전구역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트륨은 200kg이 그 허가 사항이 나갔는데요. 101kg이 저장되어 있었고 폐기물 2도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소방은 나트륨을 빼낸 뒤 헬기 출동을 요청해 본격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즉 나트륨을 빼내는데 걸린 시간만큼 화재 진압은 늦어진 셈입니다. 불에 취약한 공장 구조도 진화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공장은 지상 3층 규모의 조립식 철골 구조. 뼈대가 되는 철골은 열이 가해지면 변형이 돼 붕괴 우려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불에 달궈진 공장 건물이 진화 도중 종이장처럼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도 있어서 저희 대원들이 진입을 하다가 좀 철수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 진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립식 철골 건물 안에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나트륨까지 있어 진화엔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화재 당시 자동차 부품 공장 안에는 직원 170명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작된 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는데요. 휴게실 등에 머물던 직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2층 창가에 직원 여러 명이 몰려 있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있거나 소방차 사다리를 타고 대피하기도 합니다. 매달려 있다 버티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려면 빨리 뛰어내려야지. 아유, 큰일 났다. 불은 낮 1시가 조금 넘어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3층짜리 건물 2개 동 안엔 직원 170명이 있었습니다. 다수 직원들이 점심을 끝내고 쉬고 있거나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보가 울리자 황급히 대피하려 했지만 불길과 연기는 더 빨리 번졌습니다. 4,2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 전체가 불이 잘 붙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데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도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었고 공장 내부엔 없었습니다. 1시간 만에 발생한 부상자는 50여 명. 전체 근무자 중 30% 정도가 제때 대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14명은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건물 2층 휴게실에 머물다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위치는 추적을 했습니다. 위치 기반은 해놨는데 이 주위로 계신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가 우려돼 내부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실종자 수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자, 그럼 사회팀 김지인 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 토대로 당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제보 영상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화재 직후 제보자가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정말 시커멓다 못해 고름같이 노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들이 마치 연기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건물을 찍은 영상인데요.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짙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사이 간격이 좁아서 쉽게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는 커졌습니다. 자, 이 연기가 엄청 심한 모습인데 불길이 워낙 빨리 번지면서 이 대피가 더 어려웠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실제 제보 영상에서도 당시에 이 긴박했던 순간들이 속속 포착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 다급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직원들이 2층 건물 창틀에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일부 직원은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탈출을 시도했고요. 또 간신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건물 내부에 순간적으로 연기가 가득 차면서 1분 1초가 정말 긴박했습니다. 이 화재 당시가 점심시간 무렵이었던 만큼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교대 근무를 기다리던 이런 직원들이 내부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방심한 사이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부상자 유형이 정확하게 집계되진 않았지만요. 대부분 골절이나 또는 연기 흡입에 따른 부상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워낙 소방이 총동원됐지만 공장 내부에 나트륨이 보관돼 있어서 이게 사실 소방 대응이 쉽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나트륨이 폭발 가능성이 커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웠다. 이런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제보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미 외벽이 다 타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건물 안쪽에 꺼지지 않는 불길이 창틈새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나트륨을 다 빼낸 뒤에야 진화용 소방 헬기가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불길이 거세질 만큼 거세진 상황이라 연기만 사방으로 퍼질 뿐 불길이 쉽게 잡히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더 없어야 될 텐데요. 사회팀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재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구조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팀 연결합니다. 김정우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대형 화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와 청와대는 즉시 각 부처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고를 보고받은 뒤 즉각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 및 인력 등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인명 구조를 강조하면서 구조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 화재 현장을 찾을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화재 발생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에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을 향해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대전시와 경찰청 등을 향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통제와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고, 소방청장을 향해선 현장 활동 중인 화재 진압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소방청, 경찰청 등의 총력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행안부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오후 4시 반을 기해 노동부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과 대전시가 참여하는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했는데요. 중수본부장을 맡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상을 넘어 바다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란 해상전력의 요충지를 집중 타격한 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군 피해도 발생했는데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최첨단 스텔스기가 이란의 타격을 받고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과 동시에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로 치솟고 곧이어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이란 공습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8일 이란 북부 카스피해에서 해군 함정과 시설을 타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Iran's air defenses have been rendered useless. Their navy is lying at the bottom of the sea. Today we hit the other part of their navy in the Caspian Sea. 미국 CNN 등 외신은 미사일 고속정을 포함해 5척 이상의 이란 해군 선박이 피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전략적 요충지 카스피해에서 군사 타격이 이뤄진 것은 개전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페르시아만 등 이란 남부에 집중됐던 공습이 북부까지 확대된 겁니다. 미국 최첨단 전투기는 이란의 미사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적군의 방공망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 F-35가 이란 상공에서 피격됐습니다. 중동 내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으로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드론 공격을 받은 쿠웨이트 최대 정유 시설을 비롯해 정유소 여러 곳에서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레바논에서 전쟁 소식을 전하던 기자 바로 뒤로 이스라엘의 포탄이 날아와 기자가 거의 날아가다시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걸프국 전체가 전쟁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레바논의 한 마을에서 중동의 전쟁 상황을 전하던 러시아 기자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거의 동시에 불과 몇 미터 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기자의 몸이 붕 떠올랐다 떨어집니다. 이스라엘군이 쏜 포탄이 기자 바로 근처에 떨어진 겁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10층짜리 아파트. 저층부가 붉은 불꽃과 함께 폭발하면서 몇 초 만에 건물이 전부 무너져 내립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소탕을 명분으로 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어제까지 레바논에서만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eliberately attacking civilians or civilian objects amounts to a war crime. 전쟁이 길어지고 전선이 확대되면서 특히 중동과 유럽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중재국이었던 오만은 이례적으로 미국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언론 기고문에서 진정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불법적인 군사 공격을 시작했다며 미국은 외교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참전까지 요구받았던 유럽 정상들도 매일같이 전쟁을 규탄하는 상황. Je pense que tous les esprits devraient se calmer et le combat devrait stopper au moins pour quelques jours pour essayer de redonner une chance aux négociations.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멈추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에 나서달란 주변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지만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요새에 가까운 이란의 지형적 조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망설이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생각해본 건 분명합니다. 가장 분명한 목표는 우라늄 탈취. 지하 안반 100m 아래 포르드 핵시설이 정밀 유도 벙커버스터로도 폭파가 안 되자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Wars cannot be won by air power alone, as good as our air power is. But there has to be some ground component to actually institute lasting change. 가장 빠른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망설이는 건 핵시설이 숨어있는 이란 산악지대의 지옥 난이도. 히말라야에서부터 이어지는 산맥은 평균 고도 1,300m 이상으로 남북으로 호르무즈 해협 해안부터 수직으로 2,000m까지 치솟습니다. 미군 기갑부대가 활약 가능한 경사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산맥 내부의 고원은 사막에 가까운 황무지로 당장 다음 달부터는 지표면 온도가 60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 자체가 방어 시스템인 겁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높은 다음 목표는 이란 원유의 90%가 지나는 하르그 섬. 지난 13일 미군이 군사시설을 타격한 이후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상륙과 동시에 지척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이란 지대함 미사일들이 미군을 향해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내륙의 평야에 위치한 유전지대마저 산 위의 이란군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 한마디로 섣부른 지상군 투입은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10만 병력을 투입했다가 산악지형이 만든 비대칭 전장에 고전하며 미군이 2,000명 이상 숨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악몽도 트럼프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가고 있다며 조기 종전을 시사했습니다. 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낙폭을 줄였고 에너지 가격도 하락했는데요. 종전의 열쇠는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이 빨리 끝나가고 있다고 조기 종전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사실상 붕괴됐다며 이스라엘의 압도적 승리로 기울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לאיראן אין היום אפשרות להעשיר אורניום ואין לה אפשרות לייצר טילים בליסטיים. We are winning and Iran is being decimated. 이미 전쟁의 시작도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 Who is in charge of our policy in the Middle East? Israelis drove the decision to take this actio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의 목적이나 파병 방식, 종전 시기를 두고 계속 말을 바꾸는 사이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계획을 착착 실행시켜 왔습니다. 먼저 이란의 방공망 괴멸과 군사시설 파괴에 전력을 쏟은 다음 이번 주부턴 종전 협상장에 나설 만한 이란의 지도부 요인들을 차례로 암살했고 가스전 등 이란 경제를 붕괴시킬 연료시설 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Fact number one, Israel acted alone against the Slawiya gas compound. 약세를 보이던 미국 뉴욕 증시는 네타냐후 총리의 종전 언급 한마디에 반등을 시작했고
국제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전쟁을 언제 끝낼진 네타냐후와 공동으로 정하겠다. 그러나 결정은 자신이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의 문을 과연 트럼프가 닫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공격은 같이 했지만 목표가 다르다.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이 한 말인데 출구 전략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하원 청문회에 나온 미 국가정보국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 무력화를 겨냥한 반면 이스라엘은 지도부 제거가 초점이란 겁니다. The Israeli government has been focused on disabling the Iranian leadership and taking out several members.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를 시작으로 협상이 가능한 온건파로 통했던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까지 암살하며 협상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srael is supportive of the president's call to make a deal with Iran.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확전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초조한 미국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대형 석유 저장 시설을 타격하자 미국은 공개적으로 그만 공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란의 가스전을 때렸을 때도 트럼프는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란에게 멈출 것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워싱턴의 외교 정책이 네타냐후 정부에 의해 납치당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가스전 공격을 멈추겠다고 했지만 4주째로 접어드는 전쟁의 출구를 놓고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중동 일대의 에너지 시설들이 타격을 입었죠. 업계 상황은 어떤지 오만 소하르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지 기자, 정유시설 관계자를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석유업체의 정유시설에서 일하는 한국인 관계자를 따로 만났는데요.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쟁의 여파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에 본사를 둔 석유회사의 오만지사에 근무 중인 이우섭 씨. 호르무즈 해협이 항로가 막히면서 페르시아만 일대 원유 시추와 수송은 사실상 일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하루 포골리는 수급량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스톱이 된 상황이니까. 특히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최근 이란의 공습을 받으면서 연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저희 기름도 내나 라스라판으로 들어가거든요. 필수 인원만 남겨두고 해상에서는 인원이 전체가 철수한 상황이고. 이렇게 회사의 손실에 나아가 집안 생계도 걱정이지만 얼마 전 이란의 드론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본 뒤부턴 생존의 공포가 커졌습니다. 엥 하면서 이제 저희 머리 위로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탁 떨어지면서 쾅 소리와 함께 연기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전쟁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평소의 5% 수준밖에 안 된다는데 이란이 통행세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이틀 전 이란 국회의장이 SNS에 남긴 말인데요. 그 뒤 이란이 아예 통행세 부과를 검토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법안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미 이란은 일부 국가들과만 따로 협상하며 배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평소 안전 등의 우려 탓에 잘 다니지 않던 라라크 섬 주변 경로로 이번 주에만 최소 8척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스 선박들이 포함됐고요. 중국 국적 선박들도 해협 통과를 위해 아부다비 인근에 집결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유조선 업체가 해협 무사 통과에만 200만 달러, 약 30억 원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참에 호르무즈 일대 지배력을 더 틀어지겠다는 이란의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소하르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미일 정상회담이 긴장 속에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사실상 참전을 요구한 뒤 열린 첫 정상회담인데 자위대 파견을 밀어붙이지는 않아서 일본은 일단 한시름 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일본 침략 전쟁의 상징인 진주만을 언급해
일본 총리의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했는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 손을 내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감한 포옹으로 화답했습니다. 회담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We have a very popular, powerful woman, and she's a great woman. 世界中に平和と繁栄をもたらせるのはドナルドだけだと思っています。 하지만 미소 지은 총리의 입술 끝엔 긴장이 역력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꺼낼 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총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을 가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 공습을 동맹국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기시돼 왔던 단어를 꺼낸 겁니다. Because we wanted surprise.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Okay?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일본의 침략 역사를 꼬집는 듯한 말에 다카이치 총리의 눈은 순간적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청에 대해선 나서주길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I expect Japan to step up becaus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and we step up for Japan. 일본 언론은 109조 원 투자 약속으로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ステップアップという願意の中には今後の実力行使あるいは実際の自衛隊の艦船派遣といったようなことに対する強い意図 일단 파병 요청은 멈췄지만 일본은 물론 한국에게 언제 어떤 욕을 하고 나설지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우대 조치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공습을 막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천궁2를 언급하며 군사적 협력에 더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급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전 화재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14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데요. 자, 이혜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화재 발생 7시간 가까이 지난 지금 가까스로 큰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까지 완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신 물을 뿌려대던 소방 헬기도 날이 저물면서 철수했고 건물 주변에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모두 170명의 근로자가 이곳 공장에 있었는데 삽시간에 번진 불로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현재 14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자로 분류돼 있는데 붕괴된 건물 휴게실에 함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공장 관계자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었는데 1시 15분쯤 공장 내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고 말했는데요. 실종자 14명 중 일부 근로자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갑자기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도 이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했는데 일단 이 주위로 파악이 되고 있어 실종자들이 공장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이미 상당 부분 붕괴했고 추가 붕괴 위험이 높아 불이 꺼져도 보강을 한 다음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진화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만 중상자 24명을 포함해 모두 55명이고 공장에 있던 14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 여러 채를 뒤덮을 만큼 짙게 피어오릅니다. 쉴 새 없이 뿜어나오는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녹아내린 벽 안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립니다. 2층에서 계속 사람들이 아우성을 청어 있었고 창문 쪽으로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직원들이 바깥쪽으로 계속 그 도움을 요청하고.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시 17분쯤. 오늘 이 공장에 출근한 인원은 모두 170명으로 파악됐는데 화재 당시 대부분 점심을 먹고 휴식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중상자 24명 등 모두 55명이 다쳤는데 현재 14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 상태입니다.
점심시간 중이라 아마 휴게소 쪽에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수색을 해봐야. 3층 규모 철골 쪽 공장 건물은 2동 중 불이 난 한 동이 위층부터 붕괴됐고 건물을 연결하던 통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100여 킬로그램이 공장 외부에 있었는데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면서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한 지 36분 만에 국가소방 동원령을 발령했고 지금까지 장비 130대와 소방인력 280명을 투입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170명이 있었습니다. 불이 워낙 빨리 번지면서 대피가 어려웠고 피해가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2층 창가에 직원 여러 명이 몰려 있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있거나 소방차 사다리를 타고 대피하기도 합니다. 매달려 있다 버티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려면 빨리 뛰어내려야지. 아유, 큰일 났다. 불은 낮 1시가 조금 넘어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3층짜리 건물 2개 동 안엔 직원 170명이 있었습니다. 다수 직원들이 점심을 끝내고 쉬고 있거나 교대 근무를 앞두고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보가 울리자 황급히 대피하려 했지만 불길과 연기는 더 빨리 번졌습니다. 4,2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 전체가 불이 잘 붙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데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도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었고 공장 내부엔 없었습니다. 1시간 만에 발생한 부상자는 50여 명. 전체 근무자 중 30% 정도가 제때 대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14명은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건물 2층 휴게실에 머물다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위치는 추적을 했습니다. 위치 기반은 해놨는데 이 주위로 계신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건물 붕괴가 우려돼 내부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실종자 수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불길을 잡기가 더 어려웠던 건 공장 안에 상당량의 나트륨이 보관돼 있기 때문인데요. 나트륨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7분쯤 시작된 대전대덕구 공장 화재는 7시간이 가까운 지금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못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가로막은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공장에 보관돼 있던 나트륨이었습니다. 자동차 엔진 밸브 생산에 쓰이는 금속 재료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나트륨 50kg과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 51kg 등 총 101kg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가연성 금속인 나트륨은 물과 접촉할 경우 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나트륨 200kg 정도면 건물 한 층을 날릴 정도의 위력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통은 물로 불을 끄는데 물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나트륨에 닿으면 이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되면서 순식간에 또 화염과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 대신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을 사용해야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은 모래를 덮어 끄지만 이런 대형 화재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겁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지 1시간 50분이 지난 오후 3시 6분쯤 나트륨을 안전구역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트륨은 200kg이 허가사항이 나갔는데요. 101kg이 저장되어 있었고 폐기물 2도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소방은 나트륨을 빼낸 뒤 헬기 출동을 요청해 본격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즉 나트륨을 빼내는데 걸린 시간만큼 화재 진압은 늦어진 셈입니다. 불에 취약한 공장 구조도 진화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공장은 지상 3층 규모의 조립식 철골 구조. 뼈대가 되는 철골은 열이 가해지면 변형이 돼 붕괴 우려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불에 달궈진 공장 건물이 진화 도중 종이장처럼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도 있어서 저희 대원들이 진입을 하다가 좀 철수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 진압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립식 철골 건물 안에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나트륨까지 있어 진화엔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늘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선 큰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던 이들이 지상으로 뛰어내릴 정도였는데 공장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도심하늘이 온통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건물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2층과 3층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지상으로 뛰어내립니다. 일부 직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대피합니다. 밸브 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시작된 불은 주변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순식간에 번졌고 공장 내 건물 두 동을 잇는 연결로를 통해 불길은 삽시간에 옆동으로 번졌습니다. 수돗덩어리가 막 날아다니고 먼지하고 냄새가 꽉 짜라서 한 20m 전방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몰아쳤다가 사라지고.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인 오후 1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5분 뒤인 오후 1시 3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연기나 이런 게 자체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전쟁 나서 미사일이 떨어지면 진짜 이런 연기나 이런 게 좀 이렇게 날까 싶을 정도로 좀 엄청 무섭게 났었거든요. 건물은 2개 동 철골 구조였는데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장 부지 면적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전체에 대한 스프링클러는 아니고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조립식에다 폭발적으로 연소가 된 상황이었다며 공장 내 위험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이 불을 키웠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사회팀 김지인 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 토대로 당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 네, 제보 영상 하나씩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화재 직후에 제보자가 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시커멓다 못해 고름같이 누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들이 마치 연기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정말 다급한 상황으로 보이죠. 다음으로 좀 더 가까이에서 건물을 찍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짙은 연기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건물 사이 간격이 좁아서 쉽게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는 커졌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워낙 심하게 나오네요. 자, 불길이 그리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대피하기도 어려웠던 측면이 많겠어요? 네, 실제 당시 대피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제보 영상에서도 속속 포착이 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다급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직원들이 2층 건물 창틀에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일부 직원은 뛰어내리면서까지 이런 극적인 탈출을 시도했고요. 또 간신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건물 안에 순간적으로 연기가 가득 차면서 1분 1초가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화재 당시가 점심시간 무렵이었던 만큼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교대 근무를 기다리던 직원들이 순식간에 대피를 하지 못하면서 삽시간에 불길이 번진 것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부상 유형이 정확하게 집계되진 않았지만요, 아마 대부분 골절이나 연기 흡입에 따른 부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워낙 빨리 번졌으니까 그런 건데 공장 내부에 나트륨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게 소방 대응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나트륨이 폭발 위험이 커서 초기 진화나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웠다는 점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제보 영상에서도 그런 점이 속속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이미 외벽이 다 타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건물 안쪽에 꺼지지 않은 불길이 이 창틈새로 계속 새어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의 제보 영상인데요. 이 무인 방수차까지 투입해서 물줄기를 쏟아내는데도 초기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인명피해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팀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과 함께 전면 중단됐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문제가 된 김 씨 일가 땅 주변 노선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하고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하겠지만 의혹이 다 규명될 때까지 사업 자체를 계속 미루진 않고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단 첫 삽을 뜨게 하겠다는 게 청와대 방침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하남 양평을 잇는 왕복 4차선 서울 양평고속도로, 수도권 동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건 사업으로 2017년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2022년 대통령이 바뀌면서 발이 걸렸습니다. 이듬해 갑자기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이 일대에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땅이 드러나면서 윤석열이 장모하고 올라가면 그 땅이 거기 올라가면 쓰레기 있다고. 특정 지역을 향해 노선이 굽었다 등 특혜 의혹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벌여 국토부 서기관 등 실무자들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2차 특검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출국 금지하며 윗선 개입을 정조준하는 상황. 오늘 정부가 사업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혜 의혹으로 사업이 멈춘 사이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이 더 극심해진 데다 교산 신도시 입주도 예정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본 겁니다. 2029년 말 착공해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부터 전부 다시 할 예정인데 청와대는 연초부터 이 사안을 직접 챙기며 국토부에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안의 추진 재개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함께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특혜 의혹으로 지연된 시간만큼 주민들 불편도 커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청와대는 3년 가까이 중단됐던 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아마 이 방송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설을 최초로 만든 방송 탓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에 앞서 대법원에선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러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의혹이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의 폭력 조직을 다루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폭력 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이거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프로그램 담당 PD와 직접 통화해 사실 무근임을 주장했지만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전화드렸는데 이후 해당 의혹은 정치인 이재명을 공격하는 소재로 끊임없이 재생산됐습니다.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하지만 최근 해당 의혹을 유포한 장영하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 싶다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의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제기된 해외 비자금 조성과 중국 피신설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한 160조 정도를 뺐다라는 게 지금 가브리엘 촉에 통해서 들어왔고,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 갈 때 그 1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 엄중하게 단죄해야 될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 사건 속보입니다.
부기장이었던 피의자 김 씨가 범행 전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주소와 동선을 파악했고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고장 표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혜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 50대 김모 씨는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들고 택배기사인 척 들어가 기장들의 출근 시간대와 동선을 파악했던 겁니다. 부산에서 살인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경기 일산의 아파트에선 승강기에 고장 표시까지 해 기장을 비상계단으로 유인했습니다. 뒤에서 목을 조르려다 실패한 김 씨는 곧장 부산으로 내려가 또 다른 항공사 기장을 살해했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과도한 피해의식이 비극을 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다고 했지만 본인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었고 2018년 부기장으로 입사한 이후 비행능력 정기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휴직을 한 뒤 조종사 면허까지 취소되자 보상금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기장 4명은 김 씨에 대한 평가나 인사부서, 공제회 등에 관여된 공사 출신 기장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기준치 미달로 나왔지만 경찰은 김 씨의 정신 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중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혜지입니다. 갈등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두고 일각에선 18년 전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사이에 해묵은 감정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지 공태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공천 배제로 현역 단체장과 중진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이번에 무사히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모두 옛 친박계로 분류됩니다. 반면 공천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은 모두 친이명박계로 불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이 위원장이 일부러 친이계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이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하거나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게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두 계파 갈등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국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로 나뉘며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학살 공천 논란이 불거졌고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잊혀졌는데 이번에 다시 소환된 겁니다. 이 위원장은 감정도 보복도 아니라며 자르려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박학살 목적으로 친이학살이라는 언급 나오는데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추가 공천 배제 없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지만 대구시장 공천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대구시장 공천은 누가 한두 사람이 낙점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관위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문했지만 후보 선정 과정을 두고 당내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의 컴백 공연이 이제 24시간 뒤면 시작됩니다. 광화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 지금 무대 근처에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있는 곳은 광화문 앞 월대 쪽인데요. 무대 바로 뒤편입니다. 1375일 만에 돌아오는 BTS 콘서트,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복궁에서 무대까지 멤버들이 재현할 왕의 길을 따라 조명이 세워졌고요. 무대 설치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BTS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이 발매됐는데요. 타이틀곡 스윕이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동안 광화문 일대를 쭉 돌아봤는데요. 공연을 하루 앞둔 오늘 이곳을 찾은 아미들 숫자는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 인파가 평소보다 25%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팬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We mostly came to check out the area and to see all of the events and talk with people and the cafe and the food and the people. 콘서트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직접 BTS 팬들이기 때문에 직접 그림을 그려서 BTS 팬들이랑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팬들의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광화문 말고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컴백 행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오늘과 내일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과 새 앨범 아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서울 중심에 우뚝 솟은 남산 서울타워가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벽에는 영어로 BTS 아리랑이라는 글자도 새겨졌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숭례문과 청계천, 세빛섬 등 서울의 랜드마크 15곳에도 일제히 붉은색과 흰색 조명이 불을 밝혔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세종대로를 따라 들어선 5개 전광판에는 BTS 영상이 재생되면서 아미들 눈을 사로잡고 있고요. 잠시 뒤인 저녁 8시 반부터는 뚝섬 한강공원에서 드론쇼도 시작됩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질 걸로 예보됐는데요. 겉옷 하나 준비한다면 BTS 컴백 공연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BTS의 새 앨범 아리랑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감정을 앨범에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음반 매장. BTS의 새 앨범을 기다리는 아미들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I'm from Russia. Yes, I came to Korea because I really wanted to buy an album and 7명 멤버들이 차례로 군복무를 마친 뒤 3년 9개월 만에 내놓는 새 앨범의 제목은 아리랑입니다. 멤버들의 7명을 묶을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또 전원 사실 한국에서 온 저는 굉장히 약간 아직도 약간 촌놈이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멤버들의 다양한 감정을 제목 아리랑에 담았습니다. BTS가 찾은 BTS 다움은 한국적인 것. 앨범 첫 곡의 절정, 민요 아리랑이 울리고 앨범 중반부, 성덕대왕 신종의 울림이 고요하게 사라질 때까지 1분 40초를 기다려 타이틀곡 스윙이 이어집니다. BTS는 노래에서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라고 차분하게 읍조립니다. 노래 듣자마자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BTS만의 소리랑 이게 영감이 들어가 있는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새 앨범 공개와 동시에 BTS가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잡고 내놓은 전통 유물 굿즈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스윙은 국내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앨범 수록곡 전곡이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공연은 내일 저녁 8시 시작됩니다. 전 세계 190개국 3억 명의 시청자에게 생중계되는데요. 이번 공연 어떻게 기획됐는지 임소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세종대로를 따라 BTS 7명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경복궁 근정문에서 출발해 흥례문, 광화문까지 왕의 길을 지나 한자, 문자 모양 대형 무대 위로 그들이 나타납니다. BTS의 컴백 공연, 장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입니다. 한국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슈퍼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이 다시 컴백을 한다면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어야 된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사상 처음으로 공연을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에 생중계합니다.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8개 언어를 쓰는 10개국 스태프가 참여해 무게 16만 4,500kg의 방송 장비와 9.5km 길이의 전력 케이블을 동원합니다.
각종 특수 촬영 장비를 포함해 총 23대의 카메라와 124개의 중계 모니터도 투입됩니다. 무대의 너비는 17m, 높이는 14.7m로 5층 건물 높이에 달합니다. 메인 무대는 스탠딩석이 둘러싸고 시청역까지 이어진 1km 거리엔 22,000개의 관객석과 9개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습니다. 공연은 단 1시간, 5집 아리랑에 실린 신곡과 기존 히트곡들로 채워집니다. BTS와 함께 댄서 50명, 국악단원 13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다만 리더 RM은 마지막 날 리허설 도중 발목을 다쳐 안무 등 동작을 최대한 줄여 무대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 뉴욕에선 드론으로 새긴 BTS와 아리랑 글씨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저녁 8시 그들이 돌아옵니다. 내일 봐요.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거대한 공연장이 된 모습입니다. 공연장 전체가 철제 울타리에 둘러싸였고 곳곳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됐는데요. 정부는 테러 경보를 격상하고 모레까지 사흘 동안 인파 재난 위기 경보도 주의로 확대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의 전 세계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I think it's gonna be crazy. The people from Korea, the teenagers, they really like BTS. Same in Mexico. Really?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시청역까지 남북 1.2km, 동서 200m가 거대한 야외 공연장입니다. 여기엔 10만 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31개 출입구에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BTS 멤버들이 서는 월대 앞 무대 구역은 이른바 진공 상태로 설정돼 일반인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혹시 모를 밀집 사고에 대비해 공연장 전체는 철제 울타리로 밀봉됐습니다. 내일은 경찰 차벽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꼼수 관람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주변 건물 30여 곳의 옥상 출입도 제한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장비 이런 바리케이트라든가 전기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 따릉이는 대여소 자체가 폐쇄됩니다. 거치대 때문에 혹시 인파가 몰리면 혹시 걸려서 넘어지거나 할까 봐. 테러 대비 차원에서 물품 보관함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물품 보관함 키패드를 이렇게 눌러보면 모두 불이 들어오긴 하지만요. 지금 공연 때문에 오늘 새벽 5시부터 모두 폐쇄돼서 지금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교통 통제도 강화됩니다. 오늘 밤 9시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광화문부터 시청 구간, 공연 당일엔 사직로 등 주변 도로도 일부 통제됩니다. 지금 저는 광화문 광장 옆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면 이렇게 도로에 차들이 보이는데요. 내일이면 BTS 공연 시간 중에는 이 모든 도로가 통제됩니다. 내일 낮 2시부터 순차적으로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지하철 역사가 폐쇄되고 무정차 통과합니다. 정부는 내일 자정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또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흘 동안 서울 전역에 다중운집 인파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로 이렇게까지 큰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제 자리 잘 지키면서 보면은 참 좋을 것 같고. 내일 광화문에는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1,000여 명과 주최 측 4,800여 명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네, 이번엔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대전 화재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혜현 기자, 여전히 구조대 진입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화재 발생 7시간 가까이가 지난 지금 가까스로 큰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까지 완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신 물을 뿌려대던 소방 헬기도 날이 저물면서 철수했고 건물 주변에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모두 170명의 근로자가 이곳 공장에 있었는데 삽시간에 번진 불로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현재 14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자로 분류돼 있는데 붕괴된 건물 휴게실에 함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공장 관계자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었는데 1시 15분쯤 공장 내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고 말했는데요.
실종자 14명 중 일부 근로자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갑자기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도 이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했는데 일단 이 주위로 파악이 되고 있어 실종자들이 공장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이미 상당 부분 붕괴했고 추가 붕괴 위험이 높아 불이 꺼져도 보강을 한 다음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진화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이란이 북중미 월드컵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며 장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공습 이후 월드컵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이란 축구협회. 그런데 오늘 달라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라며 월드컵 참가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요. 대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당초 미국에서 예정됐던 조별 예선을 멕시코에서 치르게 해달라고 피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파는 공개된 일정대로 대회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란의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FIFA football can certainly not solve geopolitical conflicts. Use football and use the World Cup, bring people together. 월드컵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란은 이달 말 나이지리아,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을 치를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LG의 거포 기대주 이재원 선수가 시범 경기 4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염경엽 감독도 깜짝 놀란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LG와 SSG의 경기입니다. 6회 타석에선 이재원 높은 변화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타격과 동시에 고개를 스스로 끄덕일 만큼 엄청난 채공 시간. 왼쪽 담장을 훌쩍 넘깁니다. 시범 경기 4호 홈런. 염경엽 감독과 김종준 코치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김현수의 KT 이적과 맞물려 집중적으로 기회를 받고 있는 LG 이재원. 오늘만 홈런 포함 4안타로 차세대 거포로 주목받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프로야구 최초의 시민구단인 울산 웨이즈가 조금 전 퓨처스리그 개막전에 돌입해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도 전국 하늘이 맑았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적고 바람도 약하게 불어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렇게 봄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기상학적으로 봄의 시작은 3월 1일입니다. 반면 천문학적으로는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춘분을 봄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이 시점부터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기울면서 받는 햇볕의 양이 점차 늘어나 계절이 봄으로 접어들고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낮이 짧아지면서 가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전주 1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가 18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여러 차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